내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30년 동안 꼬박 해오셨어.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너랑 유진이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안 쉬고 해오신 거야.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김순애입니다. 대전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20년 넘게 하다가 2년 전 비로소 은퇴를 한 후 논산의 시골집으로 이사했어요. 지금 제 나이가 68이니 66에 겨우 은퇴를 하여 귀향한 셈이죠.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일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욱신 쑤시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40이 다 되도록 집에 얹혀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이었어요. 이번에 논산으로 이사하면서 비로소 아들과 분리되어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평안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자식 뒷바라지가 부족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 어렸을 때 학원을 하나라도 더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좀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이었을까요? 아직도 아들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후회가 밀려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저와 비슷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다면 부디 조언 한마디 남겨주세요. 답답한 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속 시원한 이야기나 따뜻한 위로, 따끔한 충고까지 어떤 의견이든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인생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만 지금은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고 하는데 저는 자식이 있는 게 더 두려워요. 오히려 자식과 부대끼고 살지 않는 지금이 편안하기까지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 자식관리, 돈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오랫동안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어요. 30대가 넘어서도 스스로 밥벌이를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며 사는 아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한다지요. 저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아들은 바로 그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었습니다. 자식이 캥거루족이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모의 노후 준비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보니 먹고 사는 그 모든 게 돈이었던 이 혹독한 세상에서 저희 부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저희 부부의 집은 아들에게 인류 호텔보다 더 좋은 안식처였을 거예요. 본인을 위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방이 있고 입던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면 빨래도 다 해주고 배고프면 냉장고에 항상 먹을 게 있는 부모의 집은 참 편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안락한 저희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저와 남편의 허리는 갈수록 굽어갔고 미래는 캄캄해져 갔죠. 그렇기 때문에 야박하더라도 저희 부부는 캥거루족 아들과 늦은 나이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대 중반, 저는 지금의 남편과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에게 다정하진 않았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결혼 후 1년이 흐르자 큰아들 문태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2년 터울로 작은 딸 유진이도 태어났어요. 남편의 월급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국민학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IMF가 터지면서 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남편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업주부로 살며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던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빨리 다음 직장을 찾을게. 문태 아빠, 너무 걱정 말아요. 금방 다시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취업은 예상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은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었죠.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눈에 보이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어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고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전셋집을 빼고 월세방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저희 가족은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잠시 쪽방에서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도 잘 돌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부터 방에서는 썰렁한 기운이 온몸을 에워쌌고 여름 장마에는 축축하게 물먹은 벽지와 곰팡이들이 저희를 집어삼킬 것 같았죠. 그때 국민학생이던 문태는 우리 집이 가난한 걸 아는지 조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적은 편이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어느 날 문태가 TV를 보다가 우리도 서울로 이사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묻자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멋지게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자신의 모습과 다른 또래 친구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그 뒤로 어린 문태는 막연하게 서울에 대한 환상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남편이 택시 회사에 취직하여 기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살림은 다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죠.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40대에 들어서부터 아는 사람의 소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의 수입이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한 때였죠.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살림에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들 학원도 하나씩 보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끼리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잘 놀기도 했고 큰 말썽도 피우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시 안정을 찾은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큰아들 문태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학창 시절 내내 평범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시험을 보면 40명이 있는 반에서 딱 중간에 걸치는 성적이었죠. 하지만 문태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문태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학교 선생님은 회의적이었어요. 문태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서울에 가기는 힘들어요. 사실 대학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꼭 서울에 가고 싶다면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그 학교가 좋진 않을 거예요. 꼭 서울로 보내셔야겠어요. 네, 선생님, 문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요. 역시나 수능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문태가 받아온 성적은 서울 4년제 대학에 갈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아들은 크게 좌절했고 저는 자식 뒷바라지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맞벌이였던 저와 남편은 항상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늦은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또 성적을 만들어준다는 유명한 학원들의 방학 특강비는 수백만 원으로 턱없이 비쌌고 저희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학원에도 보내주지 못했죠. 수능이 끝난 후 아들과 저희 부부가 함께 나눴던 대화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문태는 수능 결과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태의 방문을 두드렸죠. 문태야,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잠시 후 문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문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재수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진짜 재수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꼭 가야 해요. 서울에서 학교 졸업한 애랑 지방에서 학교 졸업한 애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요. 지방에 있는 학교 나오면 서울에서 취직하기 힘들고 여기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공부해야 좋은 기회도 많고 나중에 취업도 유리해질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죠. 문태야,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힘들잖아. 재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아빠, 저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다음 수능 보면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제발 재수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학교를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어요.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하게 달린 채 간절하게 말하는 아들의 부탁을 저희 부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문태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문태야, 내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아빠랑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재수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형편에 잠수까지는 어려워. 재수를 해보고 그때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 학교를 맞춰서 가야 해. 알겠지? 고마워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문태는 저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문태를 지지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재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재수 후 수능 성적이 조금 올랐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평범한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요. 꿈에 그리던 서울 생활을 시작한 문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자취방을 구해서 서울로 이사 갈 때 희망에 가득 찬 아들의 빛나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저희 부부도 아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학교 생활만 성실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바로 아들의 학교 성적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가 끝날 무렵 집으로 날아오는 성적표를 받아볼 때마다 저희 부부의 실망은 커졌죠. 학사 경고를 받기도 하고 방학이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문태와 전화 통화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문태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성적표를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엄마, 나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돼서 답답해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저는 아들이 대학생이라고 너무 놀기만 하는 건 아닌지, 혹시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때로 문태가 방학이 돼서 집으로 한 번씩 내려올 때면 남편은 아들을 엄한 목소리로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문태야, 부모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학비 대주는데 너 이렇게 건성으로 공부해서 되겠니? 알겠어요. 죄송해요. 다음 학기엔 열심히 해볼게요. 그 후로도 문태의 성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방학이면 보충 수업을 듣고 학점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었죠. 남편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문태는 슬슬 집에 오는 것도 피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아슬아슬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 사이 작은 딸 유진이도 수능을 보았습니다. 유진이는 성적이 썩 좋은 편이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집 근처에 있는 국립대로 입학해서 착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매번 아들의 낮은 성적표만 받다가 딸이 꼼꼼하게 관리한 좋은 학점의 성적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지 못하는 아들이 생각나 항상 마음이 무거웠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한참 동안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에 입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 뒤로 눈을 점점 낮춰갔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큰 기업, 직원 수가 몇백 명 되는 중견기업,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순으로 준비해갔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저와 남편은 꾸준히 아들이 서울에서 지내는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아들도 물론 초조했겠지만 저희 부부도 아들 못지않게 마음이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취직 준비를 한 끝에 드디어 첫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오랜 준비 끝에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는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문태야, 정말 잘했다. 이제 너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항상 우리가 응원할게.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그래, 문태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어. 저와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들을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문태는 마냥 기뻐 보이지는 않았죠.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에 취업한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이라 경력 쌓기도 어렵고 나중에 이직할 때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은 그런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죠. 문태야,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긴 어려울 수 있어. 작은 회사라도 경험을 쌓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해보자. 남편의 응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아들은 첫 회사를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힘이 쭉 빠지고 크게 실망했지만 섣불리 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너무 몰아세우면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 뒤로 문태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도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었고 다음 회사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상사가 괴롭혀서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회사가 비전이 없어서 남편과 저는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들도 날카롭게 대답하기 일쑤였죠. 문태야, 이렇게 자꾸 회사를 그만두면 나중에 경력에 문제가 생길 거야.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일을 해보는 게 어때? 아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 견디기 힘들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런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별로예요. 그런데 다녀봤자 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요. 세상에 쉽기만 한 일이 어디 있어.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속 편한 회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키우는 동안 내버려 뒀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식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 힘들더군요. 어떤 조언이나 위로도 아들에게는 모두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배 아파서 낳고 기른 자식이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알 수 없어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죠. 남편과 저는 딱 둘 있는 자식, 잘 키워보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렇게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학 보내는 게 가능하기나 했겠나 싶어 한편으로는 부모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교 졸업 후 4년간 취업 준비와 짧은 취직 생활을 반복하다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요. 공무원 시험? 문태야,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이제 와서 공무원 시험이라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서울 노량진에 가서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려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도와달라는 노량진의 학원비와 서울 자취방의 생활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비용이었어요. 이제 저도 남편도 나이가 들어 벌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아들을 계속 지원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문태야,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너를 계속 지원해주기는 어려워. 본가로 내려와서 준비하면 안 되겠니? 대전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정보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딱 1년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서울에서 생활비며 학원비며 이제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벌이가 예전 같지는 않단다. 저의 설득에 아들은 잔뜩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결국 문태는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본가로 내려와 가족과 다시 생활하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듯 했어요. 그는 보통 늦은 새벽에 잠들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났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음식을 먹고 난 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두기 일쑤였어요. 저와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청소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면서 짜증을 내곤 했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주변을 치울 여력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돌아온 아들과 옥신각신하며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갈수록 지쳐갔죠. 그렇게 문태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헤매는 사이 작은 딸 유진이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 후 대전에 있는 IT 연구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다닌 지 5년쯤 지나자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하여 독립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과 다르게 제 갈 길을 스스로 잘 찾아가는 딸이 대견스럽고 고마웠죠. 유진이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이제 큰 아들만 잘 자리 잡는다면 더 바랄 게 없었는데 저희 부부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7급 공무원 시험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9급으로 바꿔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붙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3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갔죠. 아들은 처음 1년 동안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첫 낙방 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3년 연속으로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시험은 포기한 듯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들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집에서 빈둥거릴 거냐고. 잠깐 쉬는 것도 못해요? 공무원 시험 때려치웠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아니야? 나랑 네 엄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어.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돕던가. 이게 무슨 파렴치한 짓이야? 파렴치한 짓이요? 지금 돈 안 번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 그래, 무시한다. 무시 안 당하려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노량진 공무원 학원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셨으면 이런 꼴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 살기 싫다고요. 그렇게 소리친 아들은 방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태는 벌써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경력 한 번을 못 쌓고 저렇게 집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남편의 속은 문드러져 갔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자꾸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 듯 행동했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고 집에 가득 쌓여 있는 책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게임만 했습니다. 자신을 보면 타박을 하는 아버지와는 대화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 부부는 자꾸만 늙어갔습니다. 남편은 오랜 택시 운행으로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살았고 저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기엔 나이가 점점 많아져 일이 줄어들고 있었죠. 물론 여기저기 많이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일을 도저히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으니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고 아직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했죠. 일만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하루 종일 쌓아놓은
수북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청소 한 번, 빨래 한 번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이라도 좀 하라고 하면 자신을 무시하냐며 버럭 성질을 내기 일쑤였어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있는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한기가 든 것처럼 냉랭했고 잘못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문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가족과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문태의 방에서 쾅쾅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얼른 아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문태는 자신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세상을 향해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책들은 다 찢어놓은 상태였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문태야,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필요 없어. 세상은 다 나를 무시해.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아. 문태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책상을 내리치며 방 안을 망가뜨렸죠. 그러다가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고 나서 잠이 들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문태가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머릿속에는 뉴스로만 봤던 무서운 상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문태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대화를 하는 내내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남편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국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문태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조금 취한 채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아마 그날 남편도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젊은 놈이 허구한 날 집에서 뒹굴고 시간 아깝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문태는 불같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맨날 나만 몰아세우고 아버지는 뭐 그리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러세요? 딱히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감정은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문태의 표정이 점점 울그락불그락 변해가자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분노가 폭발할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죠. 그러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태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남편에게 힘껏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리모컨은 남편에게 맞지 않았고 대신 벽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며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졌죠. 그 순간 남편도 아들도 저도 모두 충격을 받고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격했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었고 싸늘한 정적만 집에 남았죠. 그때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더군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남편은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남편에게 달려갔죠.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태도 자신의 행동에 놀랐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기 방으로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당일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고 나서 남편과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진지하게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우리 문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 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부부는 그날 강제로라도 아들과 집을 분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아들이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계속 안락한 집에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게 남편과 저희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작은 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진아,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내 오빠랑 살기 힘들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오빠는 두고 갈 거야.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어쩌다 오빠가 그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문태가 상담센터나 병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있을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딸은 그 후 문태를 도와줄 만한 상담센터와 상담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루 휴가를 내고 함께 센터를 찾아가 아들에 대해 상담을 했죠. 상담사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안전을 위해 별거를 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문태가 임시로 마련할 수 있는 거처를 추천해 주었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상담을 하는 내내 저는 눈물을 쏟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줬어요. 여보, 그만 울어. 문태가 이렇게 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아들을 두고 떠나면 진짜 우리 문태가 괜찮을까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한 번만 더 아들을 믿어봅시다.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했잖아.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차근차근 작은 일부터 해내면 된다고. 남편은 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었고 저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더 울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문태와 드디어 대면했습니다. 문태야, 나와 너희 엄마는 이제 이사를 갈 거야. 이사요? 어디로요? 내 고향인 논산으로 가려고 한다. 뭐라고요? 그럼 저는요? 너는 여기에 남으면 돼. 이거 받아라. 이 돈으로 작은 월세 방은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문태야, 나랑 두 가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정말 네 일을 시작해야 한다. 너의 생활비는 너가 스스로 버는 거야. 남편으로부터 통장을 받은 아들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표정은 점점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어 갔죠. 지금 나를 버리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다니 그런 거 아니야. 문태야, 지금 네 나이가 39이다. 우리가 널 돌봐야 했던 건 20대 중반까지였어. 대학교 졸업까지지. 이제는 넌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내가 원한다면 우리 택시 회사에 너를 소개시켜 줄 거다. 택시기사요? 무슨 택시기사를 해요? 일단 한번 해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른 일을 해. 그래도 너가 이제부터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남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에 문태는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여기 이 상담센터를 앞으로 딱 1년만 꾸준히 다녀라. 이 상담센터를 다니면 생활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마. 그런데 상담센터를 다니지 않으면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지금 나보고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심리상담센터야. 요즘에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것처럼 심리치료센터 다니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구나.
일단 3개월이라도 꾸준히 다녀봐. 입을 꼭 다물고 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문태를 보며 저는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문태야,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이 늙은 부모 말대로 한 번만 해줘. 아직 늦지 않았어. 제 눈물을 보더니 아들도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는 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지난번 일로 본인도 충격이 컸는지 곧 저희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문태와 떨어져 논산으로 이사를 왔고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했습니다. 문태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남편의 나이 7순, 제 나이 66이었어요. 물론 논산으로 내려와서도 작은 소일거리를 계속했지만 예전 도시에 살던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소개한 택시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동생 유진이의 도움으로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문태 혼자 센터에 다니는 듯 했지만 가끔 유진이가 함께 가기도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듯 했어요. 심리 상담사가 말하기를 아들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동생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이 늘 그를 괴롭혔다고 했죠. 그래도 나중에는 유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며 집에서 지낼 때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죠. 이제 아들이 제 밥벌이만 한다면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로 아들의 자립은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 꿈이 이제 이뤄지나 보다 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다시 절망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손님 상대하는 것도 더 이상 못해 먹겠고 회사 사람들과도 맞지 않다고 했어요. 지난 10년간 반복해서 들었던 핑계였죠.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던 저와 남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둘 다 마음속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긴 했어요. 다만 이번엔 정말 잘해주길 바라며 아들이 스스로 자리 잡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은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조금만 더 택시 회사를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다녀보지 그러니. 1년만 채워봐. 택시 손님들이 얼마나 진상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요. 문태야, 내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30년 동안 꼬박 해오셨어.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너랑 유진이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안 쉬고 해오신 거야.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해봐.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지할 순 없잖니. 이제 우리는 너를 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제발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 우리 부양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네가 스스로 자립하길 바랄 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다고 다 때려치울 거야. 문태는 말이 없었지만 결국 며칠 후 택시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방 안에 앉아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작고 약해진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평범한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할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제 밥벌이를 하는데 심지어 그의 여동생마저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아들은 왜 그게 그렇게도 힘든 걸까요? 답답한 가슴을 아무리 쳐봐도 그 답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으로 살기를 한 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문태는 아무래도 자신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택시 회사에서 벌었던 돈과 은행에서 대출도
조금 받아서 택배차도 중고로 한 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담담한 듯 쑥스러워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드디어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시작했다는 말을 아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게 되자 감격에 겨웠습니다. 남편에게도 서둘러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굵게 주름진 남편의 얼굴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은 택배 일을 시작한 뒤 2달이 지나 논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양손에는 홍삼이며 과일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왔더군요. 저는 버선발로 나가 아들을 맞이해 주었고 남편도 아들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아들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본다면서 씁쓸하게 웃었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는 게 어디냐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문태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살이 쑥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표정은 참 편안해 보이더군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 편안함이 너무 익숙했나 봐요. 아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제일 찾았으니 이제 됐어. 사실 집에서 매일 놀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고 제 자신을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과 따로 살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죠? 아들은 찔끔 나오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동안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후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모두 가진 듯 마음이 정말 뿌듯해졌습니다. 부모와 떨어지고 그동안 당연하게 받았던 생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일을 시작한 아들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입으로는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아들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닐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거친 사회생활을 하며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제 품 안에서 보호하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들이 집에서 매일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 일을 시작할 때까지 제 가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몰라요. 아들이 평생 저런 모습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저를 삼킬 때마다 세상 사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땐 작은 희망도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희 집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시작한 택배 일은 쉽게 그만두지 않고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이제서야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족한 살림에도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셨는지 부디 한 말씀 남겨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래도 부모 노릇을 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위로 또는 따끔한 일침, 어떤 의견이라도 남겨주시면 달게 받고 앞으로 아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데 밑거름으로 쓰도록 할게요. 아직 저희 가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한 번씩 끝난 것 같다가도 이렇게 삶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